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몇 주 전만 하더라도 1달러가 깨질까봐 많은 분들이 손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셨어요? 그때 버티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엄청난 기회가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숫자가 아니에요. 지난 7년을 통째로 뒤집는 한마디가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 XRP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이 7년 만에 나온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중요한 내용인 만큼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XRP가 5일 동안 무려 40%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담았느냐예요. 이 골드만삭스가 직전 분기에 이 XRP ETF를 전량 정리했다가 2분기에 다시 사들여서 8,65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스케일 상품에 나눠서요. 또한 JP 모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분기 XRP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는데요. 이건 자금 흐름이 살아나고 있다는 징조예요. 목요일 하루 순유입은 1320만 달러, 주간 순유입액도 2140만 달러예요. 주간 유입이 2000만 달러를 넘은 건 6월 말 이후 처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밀어 올린 게 아니라 월가가 들어와서 만든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어디까지 보고 있을까요? 일주일 기준으로요, 58%가 급등하며 1.69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이 5월달의 고점을 바로 회복한 거예요. 또한 이 내용에서 흥미로운 게 나오는데요. 이 칼시라는 미국 예측 시장이 있는데, 이는 CFTC 규제를 받는 정식 거래소입니다. 여기서 8월 말까지 XRP가 1.70달러에 도달하느냐를 놓고 돈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가 코앞이었죠. 딱 1센트 차이였으니까요. 다만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틀 동안 하루 20%씩 오르던 상승률이 22일에는 9%까지 둔화됐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5달러 안팎까지 등락 중이고, 지금은 숨고르기 국면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아요. 상승 탄력은 약해졌지만 아직까지 이 추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이야기는 이겁니다.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요. 그런데 왜 이 말이 특별하냐면 그가 2019년도 7월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리플은 미국 의회에 공개 서한을 보낸 적이 있죠. 디지털 자산에 맞는 명확한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요. 규제가 불확실하면 이 혁신과 일자리가 죽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게 바로 7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 리플은 미국 정부와 SEC를 상대로 4년 동안 싸웠어요. 한마디로 7년 동안 문을 두드리던 사람이 이제 그 문을 열리기 직전이라고 말한 겁니다. 또한 그는 이 CFTC 혁신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모두가 동의를 했다면서 다른 시대를 위해 만들어진 규칙은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비트고, 이 나스닥의 경영진까지 함께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갈링하우스가 확실하게 선을 그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말은 정반대라고요. 암호화폐는 서부 개척 시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거도 명확하죠. 이미 이 리플은요, 전 세계 라이센스를 75개를 확보하고 있죠. 규제를 피한 게 아니라 규제를 받으면서 사업을 키워온 회사라는 거예요. 또한 리플 CEO 갈링하우스는요, 이 연방 법원의 판단도 다시 짚었는데요. XRP 자체는 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요. 그러면서 XRP의 이미 중요한 규제 명확성이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별 판결로 얻은 명확성을 이제 법으로 굳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 4가지가 전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시작된 싸움이 지금 결승선 앞에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법은 통과 전이고 표결은 9월 15일이에요. 골드만삭스가 다시 들어온 게 겨우 2분기, 월가도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40% 올랐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진짜 물량은 법이 통과된 다음에 들어와요. 연기금, 보험사, 그 뒤에 있는 수십조 원이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계속 개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1.69달러에서 몰아넣는 게 아니라 눌릴 때마다 나눠서요.
지금 1.5달러 근처에서 숨고르기 중인데 저한테는 이 구간이 다물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생각해보세요. 7년을 기다린 사람이 이제 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경제적 자유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돈 되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히 XRP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규제와 금융 인프라의 변화를 함께 봐야 하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XR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왜 가격은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을까? 규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가도 시장이 흔들리고 기대했던 순간마다 가격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XRP의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XRP가 속해 있는 디지털 금융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인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클래리티 법안, 즉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법안이죠.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어떤 자산이 어떤 규제를 받는지,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죠. 그런데 시장의 규칙이 명확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 있지만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대형 기관이 움직이려면 법적 기준과 책임 범위가 훨씬 명확해야 하거든요. 결국 클래리티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올려주는 법안이어서가 아니에요.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시장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제가 정리되면 다음으로 봐야 할 게 있죠. 바로 기관 자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코인이 똑같이 주목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실제 금융기관이 쓸 수 있는 기술을 가졌는지 결제나 토큰화 같은 금융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죠.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을 단순히 XRP 가격과 연결해서만 보면 사업의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어요. 리플은 결제 인프라를 비롯해서 기관 대상 서비스, 커스터디,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등 디지털 금융과 연결되는 여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즉, XRP 하나의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리플이 어떤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등장합니다. 바로 리플의 IPO 가능성이에요. IPO는 쉽게 말하면 기업이 주식시장에 공식적으로 상장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리플이 실제로 상장까지 이어진다면 회사 하나가 등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리플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금융 인프라와 사업 모델, 디지털 자산 시장과의 연결성까지 시장이 다시 평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IPO가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죠. 어디까지나 가능성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IPO 자체보다도 리플이라는 기업이 디지털 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의 경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리플과 XRP가 실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결되려면 어떤 기반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바로 ISO 200입니다. 이걸 특정 코인의 공식 인증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ISO 20022는 금융기관들이 서로 금융정보를 주고받을 때 쓰는 국제적인 메시지 표준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마다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던 금융기관들이 함께 쓰기로 한 공통 언어에 가깝죠. 금융시장이 디지털화될수록 거래 정보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국경 간 결제가 늘어나고 토큰화된 자산이 실제로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 자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코인이 ISO 200의 이 코인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금융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이 연결되는 환경에서 어떤 기술과 네트워크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하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부터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을 조금 더 좁혀봤습니다. 규제 환경이 정리될 가능성, 기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 리플의 금융 인프라 확장, IPO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
그리고 금융 데이터 표준의 변화, 이것들을 하나씩 연결해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 만들어져요. 바로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기존 금융 인프라와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겠죠. XRP가 얼마나 오를까?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 금융시장이 커진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과 프로젝트가 실제로 필요한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XRP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리플 생태계 주변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중 아직 주목받지 못했지만 실제 사용처를 가진 곳은 어디인지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특정 코인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하나씩 조건을 적용하면서 후보를 제외해 나갔죠. 첫 번째, 실제 기술과 사용처가 존재하는가? 두 번째, 디지털 금융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리플이나 XRP 생태계와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가? 네 번째, 기관 중심의 시장이 확대될 경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이름만 유명한 게 아니라 실제 개발과 생태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시가총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프로젝트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격이 싸 보인다고 해서 저평가된 것도 아니죠. 오히려 작은 프로젝트일수록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개발이 중단됐거나 실제 사용자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개발은 계속되고 있는지, 토큰이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는지까지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렇게 후보를 줄여가다 보니 처음에는 꽤 많았던 프로젝트가 어느 순간 몇 개로 압축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독 계속 눈에 들어오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죠. 처음에는 저 역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과 기술 구조, 토큰의 역할, 온체인 데이터까지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 코인이 유명한가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고 싶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디지털 금융 생태계 안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을 기준으로 계속 추적하다 보니 결국 하나의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특정 프로젝트를 찾았다고 해서 그 코인이 반드시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프로젝트라면 기대 수익만큼이나 위험도 클 수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도 있고 반대로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 자체가 계획대로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재산을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생활비나 대출금으로 투자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자료를 확인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자료를 뒤져가며 하나의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몇 배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의 시장을 가격 하나로만 바라보는 것과 규제와 금융 인프라의 변화까지 연결해서 바라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찾아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6개월 동안 추적한 그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공개를 하는 건 불가능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정보가 알고리즘을 타고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순간 큰 손들이 눈치채고 가격을 끌어올려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가격에 담을 수 있는 기회는 영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조용히 그리고 무료로 공유해드리기로 했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간절하다는 증거니까요. 지금부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프로젝트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제목 옆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링크를 하나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링크를 누르신 다음 간단한 확인 절차만 진행해주세요. 길게 작성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만 체크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선착순 1,500명까지만 안내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너무 늦지 않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전달하면서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혹시 제 이름을 이용해서 별도의 입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바로 차단하고 신고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면 되죠.
그리고 만약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봉사단체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일부를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가 좋은 영향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건 단순히 종목 하나의 이름만 알려드린 내용이 아니죠.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는 핵심 테마와 관련된 코인, 그리고 아직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초기 단계의 정보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라요. 그래서 무리해서 큰 돈을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장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죠.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확인 없이 남들이 좋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따라가는 건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죠. 특히 지금처럼 시장의 관심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정보가 공개된 이유보다 아직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공부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소액부터 시작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를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1,500명에 한해서 준비한 내용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